과학톡 최미영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지구 나이는 약 45억 5천만 년이라고 하는데요. 또 지구 탄생을 1년으로 보면 12월 31일 18시경에 인류가 출현했다고 합니다. 지구 역사에 비해 인류의 탄생은 참 짧은 시간인데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인류는 많은 과학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오늘 과학톡은 2017년 연말 기획으로 지구의 역사, 진화와 멸종을 알아보고 인류가 지구와 공생하며 살아가는 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대멸종에서 누군가 살아남겠지만 적어도 인류는 아닐 거라는 겁니다. 네, 제가 오프닝에서 지구의 나이를 1년으로 계산했을 때 인류는 12월 31일쯤 탄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그 긴 364일 동안 지구는 어떤 상태였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구가 얼마나 오래됐을까를 궁금해하지만 아마 대부분의 동양 사람들은 그 시작을 궁금해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그냥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뭔가 시작을 궁금했던 것은 기독교 전통에서 나왔죠. 태초가 누군가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세기까지만 해도요. 서양 사람들은 우주의 나이가, 특히 지구의 나이가 기껏해야 6천 년밖에 안 됐다고 생각했죠. 심지어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19세기에 파리 자연사박물관장이었던 뷔퐁이 처음으로 과학적인 추론을 해나가요. 그래서 지구의 나이가 7만 5천 년에서 16만 5천 년쯤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생각한 데는요, 나름대로 근거가 있었는데 지구가 이제 커다란 쇳덩어리가 생각했어요. 이글이글 끓는 쇳덩어리인데 이게 식으려면 식었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를 계산해 보니까 6만 5천 년에서 17만 5천 년쯤 됐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터무니없이 적은 횟수잖아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렇게 퀴리 부부가 방사능이라는 걸 발견한 다음부터야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럼 45억 년 정도의 숫자가 나온 건 1953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방사능을 가지고서 이제 반감기가 있잖아요. 반감기를 계산해 보니까 지구에는 납과 우라늄에서부터 얼마큼씩 줄어드는데 계산해 보니까 45억 년쯤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무수한 증거들이 나타나죠. 운석들이 딱 지구에 떨어지는데 거기 측정해도 마찬가지의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태양계가 거의 비슷한 시절에 생겼으니까 다른 데서 온 것을 보면 같은 시기를 알 수가 있죠. 그 지구의 탄생은 이제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알려진 것처럼 45억 년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지구의 탄생이 중요한 것보다는 저는 그럼 인류가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태어나서 언제부터 이렇게 생활하기 시작을 했는지, 사실은 그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인공이 네. 인류고 네. 또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연극도 보면은 이 주인공이 나타나기 전에 무대도 만들고 별 여러 가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류가 지구에서 살기 위한 여러 가지 환경을 어떻게 보면 45억 년 동안 마련해 놨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45억 년 동안 인류가 탄생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고 우리가 주인공이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인류 중심주의라고 하잖아요. 많은 분들은 그 인류 중심주의를 비판합니다. 너무 인간 중심 아니냐 그러는데, 사람이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뭐가 잘못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무리 달팽이, 지렁이, 풍뎅이를 아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달팽이 중심, 풍뎅이 중심을 사고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사람 중심을 생각하는 건 당연한 일인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지구가 이만큼 준비를 해놨다. 그래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린 주인공이니까 주인공답게 이 지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면 되겠죠. 이석봉 대표님,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12월 31일 저녁 6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여기까지의 인류의 역사를 봤을 때 이 인간의 탄생이 그렇다는 거고, 이는 지금서부터 미래까지를 본다 치게 되면 이게 또 그 새해가 열릴 수 있는 그런 데들이 있잖아요, 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이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과연 어떻게 인류는 나름대로의 지속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일단 지구 환경을 생각해야 될 것이고, 동시에 또 일부에서는 지구에서의 어떤 삶만이 인류의 삶은 아니다. 지구가 앞으로 있어가지고 분명히 그 환경적으로 위기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행성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들이 그 한 해로 봤을 때 이렇게 1년이 됐지만은 우주의 앞으로의 전개로 봤을 때 또 다른 해가 몇 년을 기다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인류의 어떤 생존과 또 내지는 우주와의 조화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행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항상 저희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최현정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 어딘가의 행성에 인류와 비슷한 그런 생명체가 살고 있지 않을까요?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외계 생명체에 대한 그 호기심과 그 궁금증을 찾는 많은 관측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외계 행성 탐색 시스템이라고 하는 KMT-넷이라고 하는 망원경을 설치를 해서 정말 우리 지구하고 비슷한 행성이 있는지를 찾고 있어요. 저희 1997년 제 대학교 다닐 때 영화를 본 게 있는데요. 그 콘택트라는 조디 포스터 주인공의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대사를 보면 과연 이 우주에 인간과 같은 이런 지능이 있는 생명체가 어딘가에 살지 않는다면 정말 이 넓은 우주는 너무 공간 낭비가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명대사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많은 우주나 천문학자들이 또 다른 외계 행성, 지구와 비슷한 행성을 찾고 있고, 지금 아마 나사에서도 최근에 이제 그 외계 행성을 찾았다라는 그런 뉴스를 또 보기도 했습니다. 네. 네. 사실 지구 역사 중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생명체의 탄생 그리고 또 멸종입니다. 특히 공룡의 멸종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이러한 자연사를 멸종이라고 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지구가 45억 살이 됐지만 사실 생명의 나이는 38억 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최초의 생명이 생길 때까지 한 8억 년이 걸린 거죠. 그만큼 생명이 생기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들은 끊임없이 바뀌어 나가요. 저는 그 공룡을 참 좋아합니다만, 정말 공룡 좋아하거든요. 근데 공룡을 좋아하지만 저는 공룡과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죠. 왜요? 거친 놈들이잖아요. 무섭죠. 무섭죠. 네, 공룡들이 뭐 살아있다면 제 사랑하는 딸과 함께 어디 산책을 다닐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사라졌고 났으니까, 그러니까 그 거대한 파충류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 당시에 그 파충류 시대에도 포유류들이 있었거든요. 되게 주먹만한 크기로 야행성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공룡들이 멸종하고 나서, 그러니까 점점 커져서 뭐 메모드도 생겼고, 그다음 우리가 영장류도 생기게 되었던 거죠. 근데 멸종이란 것들은 다음 세대, 다 새로운 생명을 위한 자리를 비켜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메모드 같이 커다란 동물들이 있고 막 그러면 지금 또 다른 포유류들이 살 수 없잖아요. 트리케라톱스라고 해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뿔색에 달린 공룡이 있습니다. 초식 공룡이에요. 근데 트리케라톱스가 6,600만 년 전에 멸종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6,600만 년 전에 트리케라톱스가 멸종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해서 그 친구들이 저 트리케라톱스가 돼서 우리에게 우위를 주고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근데 트리케라톱스 같이 거대한 초식 동물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 자리에 젖소도 생겨서 우리에게 우위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멸종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생명체에게는 되게 슬프고 첨악한 일이지만 다른 생명들에게는 다른 생명을 위해서 자리를 비켜주는 괜찮은 자연 환경의 아주 순리인 거죠. 그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인 진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멸종이 없었으면 진화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멸종이라는 뜻은 뭐 예를 들어서 그 공룡이라는 그 종류만 없어진다든지 뭐 이제 그런 형태인 거지, 뭐 생명체 전체가 이렇게 바뀐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죠. 그렇죠. 아주 자연스럽게 아마 우리 프로가 끝나는 동안에도 한 3종 정도가 이제 멸종을 해요. 네, 눈에 보이는 커다란 종이 3종도 멸종하는데 이건 엄청나게 빠른 속도입니다.
말도 안 되게 빠르는 거고요. 원래 멸종은 자연스럽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원래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는데 요즘 멸종 속도가 이렇게 빨라졌어요. 너무 빨라지다 보니까 먹이 그물들이 너무 느슨해졌죠. 그러니까 먹이 사슬이 아주 조밀할 때는 누가나 멸종도 상관없어요. 그 자를 누군가한테 채워줄 텐데 먹이 그물이 느슨해지다 보니까 한 종, 두 종 사라지다 보면 그물이 확 풀려 버리듯이 쑥 내 주변에 생태계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종되는 속도가 급속히 빨라져서 이러다 보면 나마저 우리마저 멸종할 것 같은데 이런 걱정이 있는 거죠. 지금은 저희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걱정할 때입니다. 걱정을 해야 문제는 되는 그 걱정을 할 때라는 게 문제인 거죠. 제가 좀 궁금한 게요. 아까 이제 한 종이 사라지고 나면 다른 종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자리를 비워주기 때문에 다음 종이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 인류의 출현도 어떤 생태계인가에는 영향을 좀 주지 않았을까요? 700만 년쯤 전에 이제 처음 인류가 생겼잖아요. 700만 년, 500만 년입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런 식이 올 때까지만 해도 크게 자연과 어긋나지 않고 같이 살았어요. 근데 인류가 자연 환경에 영향을 주게 된 건 지금부터 한 12,000년 전부터입니다. 우리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요. 신석기 시대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역사 45억 5천만 년 동안, 생명의 역사 38억 년 동안 그 어떤 생명체도 환경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다 환경에 적응해서 살았죠. 그 주변 환경에 적응하고 다른 생명과 어울려 살았는데 갑자기 농사를 짓겠다고 그냥 머리 똑똑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흐르던 물을 이리 땡겨오고 또 멀쩡한 벌판에 불을 지르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아주 다양한 생명체가 살고 있었던 곳을 밭을 만들어서 이제 한 개의 종만 키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지구에는 되게 황당한 시기예요. 최근 12,000년 정도가. 그러니까 지구 입장에서 보면요. 모든 생명체는 자기에 적응해 살았는데 갑자기 자기를 바꾸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생태계가 38억 년 동안 경험해 얻은 메커니즘이 깨지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그나마 처음에는 인류들이 군데군데 모여 살았으니까 이제 거기에만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인류가 살지 않고 곳이 없잖아요. 남극 대륙마저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사람이 없는 것은 한 24시간만 거기 서 있어도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지구에. 그러니까 지구 전 모든 생태계가 사람의 영향 아래에 놓여 있죠. 그러니까 지구가 사실 감당하기 힘든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 생태계의 모든 모습은 우리 사람의 영향 아래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지구에 나타난 생명체가 지금까지 진화를 거듭하면서 총 5번의 멸종이 있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이게 왜 대멸종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5번의 대멸종이 일어났고 또 멸종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멸종이 아마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그러니까 생태계에서 한 종, 두 종 사라지면 그 자리를 누가 채워주잖아요. 근데 한 종, 두 종이 아니라 무수히 한꺼번에 많은 동물이 사라지면 많은 생명체가 사라지면 생태계가 깨져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경험이 최근 5억 4,100만 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거기부터가 겨우 알아요. 그래서 잘 모르거든요. 5억 4,100만 년 시점이 뭐냐면 고생대가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흔히 말하는 캄브리아계가 시작하는 시점이죠. 그때부터 5번의 대멸종이 있었어요. 첫 번째 대멸종은 오르도비스키가 끝난 다음에 한번 지구 생명체 85% 정도가 사라지거든요. 이때는 모든 생명체는 이제 바다에만 살았습니다. 근데 전 지구가 스노우볼이 됐어요. 얼음 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육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육지는 아무도 안 살았으니까. 바다에 다 살게 되는데 그러니까 바다에 살던 생명체들이 환경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기 살던 곳도 낮아지고 그러면서 85%가 멸종돼요. 그다음에 또 한번 좀 밖에서 커다란 운석이 꽝 부딪혀가지고 생명체가 한번 더 70%가 멸종된 일이 있었고요. 또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오는 시기에는 95%가 멸종합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지구가 사막화돼요. 지구의 대륙이 흩어졌던 대륙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초대륙, 판게아라고 하잖아요. 또 하필이면 그때 때 맞춰가지고 지구의 산소 농도가 한 35%까지 높았다가 20%까지 떨어져요. 지금 대기산소 농도가 21%거든요. 그러니까 30% 이상에 적응했던 생명들이 20%까지 떨어지니까 살기가 어려졌고
또 시베리아에서는 한 100만 년 동안 어마어마한 규모의 화산이 터집니다. 그 화산 규모가 얼마나 크냐면요. 제주도에 가면 현무암 있잖아요. 까만 돌. 그 현무암 덩어리가 두께가 400m에서 3km의 두께로 서유럽 크기만큼 있어요. 한라산 높이가 1950m인데, 그러니까 한라산 높이의 현무암 덩어리가 유럽 크기만큼 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년 동안 거기서 어마어마한 가스들이 나오죠. 뭐 황과 염소 같은 산성 가스도 나오고 이산화탄소도 나오고 뭐 이러면서 지구가 급격하게 환경이 변합니다. 이때 95%가 멸종해요. 95%가 멸종했다는 뜻은 100마리 가운데 5마리가 살아남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100종류 가운데 95종류는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하고 싹 멸종하고 5종류로 하고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죽지만 멸종만 하는 상태죠. 그러니까 100개의 먹이 샀을 때 틈새가 있다면 95개의 틈새는 텅 벼버리고 5개의 틈새로 살아남았다가 다른 데로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생명체들이 등장하죠. 공룡이에요. 공룡도 중생대 때 처음에 등장하지 않고요. 한 번에 4번째 대멸종을 겪은 다음에 등장합니다. 이때 산소 농도가 푹 떨어졌거든요. 5번째 대멸종의 공룡이 멸종했을 때거든요. 중생돼서 신생대로 넘어올 때죠. 이때도 지름 10km짜리 거대한 운석이 죽에 쾅 부딪히면서 뭐 열폭풍 나오고 쓰나미 나오고 지진 나오고 지진 때는 화산 터지면서 또 기후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죠. 근데 공룡이 왜 생겼냐는 잘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공룡이 생긴 이유는 산소 농도가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4번째 대멸종이었어요. 산소 농도가 툭 떨어지니까요. 대부분의 생명체가 다 사라졌어요. 그때 낮은 산소 농도에 살기 좋은 생명체들이 등장했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지금 생각하면 새 같은 거예요. 조그만 새가요.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갑니다.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그 조그만 새가 히말라야 산맥을 날개짓을 하면서 넘어갈까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또 다른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바로 기낭이란 겁니다. 뼈에 풍선이 붙어 있는 거예요. 뼈에 풍선이 붙어 있어 거기에 공기가 들어있죠. 우리는 숨을 내쉴 때는 세포 곳곳에다가 산소를 보내기가 어렵잖아요. 그 친구들은 숨을 내쉴 때도 기낭에 있던 공기를 세포에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룡에도 바로 그 기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공룡들은 낮은 산소 농도에도 잘 살 수가 있는 거였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 중생대는 공룡의 시대, 신생대는 포유류의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포유류가 신생대에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포유류들도 거의 공룡과 같이 생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포유류와 공룡의 공통조성이 있었던 거예요. 공통조성에서 한 자손은 공룡의 조성이 되고 다른 자손은 포유류의 조성이 되는 건데 이 공룡의 조상은 초기 공룡들은 낮은 산소 농도에 살기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주도적인 생명체가 됐고 덩치도 키웠죠. 근데 포유류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덩치가 커지면요. 자기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산소 농도도 낮잖아요. 그러니까 뭐 작을 수밖에 없었죠. 주먹만한 크기로 야행성을 살고 있다가 거대한 공룡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무주공산이 되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직접 몸집을 키워나갔던 거죠. 근데 뜬금없이 기름 10km짜리 거대한 운석이 쾅 부딪히는 바람에 기후가 급격히 변해서 사라지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우리는 봐야 되니까 공룡은 잘못이 없어요. 엄청난 기후 변화 때문에 사라졌단 말이에요. 지난 5차례의 대멸종이 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살았던 생명체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급격한 기후 변화 때문에 멸종했을 뿐인 거죠. 예,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갑자기 우리 그런 걱정 많이 하잖아요. 거대한 운석이 꽝 부딪히지 않을까? 근데 다행히 그 천문학, 우주학 하신 분들이 대비를 다 세워놓으시더라고요. 아마 영화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소행성이 앞으로 충돌을 한다면 지금의 과학기술은 아마 그 소행성의 궤도를 변경을 한다든지 정말 우주인을 보내서 폭발을 시킨다든지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 나사나 지금 뭐 선진국에서는 그런 소행성들을 이미 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름 한 4km 이상 되는 것들은 이미 관측이 가능하고요. 대신에 그 2013년에 그 러시아의 체랴빈스키에 떨어졌던 지름이 한 17m 정도 되는 작은 이제 소행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현대 기술로는 관측이 어려워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지금 뭐 체라비스크에 떨어질 때도 사실 수만 명의 부상자들 나왔는데 그게 과연 서울에 떨어진다면 또는 대전에 떨어진다면 이제 그러면 사실 멸종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이제 도시가 굉장히 파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주위험의 가장 큰 예를 드는 게 그런 소행성의 충돌. 가장 그 외부에서의 오는 위험 중에 하나가 되고 있거든요. 이 대목에서 그 공룡이 멸종될 때 운석 소행성의 크기는 지구에 부딪힌 소행성의 크기는 얼마만 했어요? 지름 10km였습니다. 지름 10km. 10km 좀 조그만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10km면, 그러니까 10km의 운석이 바다에 딱 닿을 때 생각해 보세요. 지름 10km이면요,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에 갈 때 비행기 항로 높이입니다. 상상도 못할 정도 사실 엄청나게 큰 거죠. 근데 그 충격량 때문에 뭐 그 순간적으로 막 쓰나미도 나고 열폭풍도 나지만 그건 그 지역적일 수가 있는데요. 더 큰 거는 이제는 지구는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지진 나고 화산 터지면서 기후가 이제 급격하게 변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6번째 대멸종이 순간적으로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 역사에서는 순간적으로 하지만 사실은 최소한 2만 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4km까지는 관측이 가능하니까 이런 운석이 부딪혀서 저희가 멸종하거나 이럴 위험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난 5차례 대멸종을 볼 때 일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온도예요. 온도가 5, 6도씩 확 오르든지 확 떨어져요. 그다음에 지구 산소 농도가 푹 떨어지고요. 높아지진 않아요. 확 떨어지면서 멸종하고요. 산송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5차례 대멸종이 다 일정한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기후가 변해서 변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에 보면 우리가 5차례는 꼭 그렇진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대멸종기가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대기산소 농도는 거의 변함없이 21%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온도가 조금 문제죠. 근데 온도가 5, 6도씩 오른 건 아니잖아요. 산업화 이후에 지금 한 0.85도 정도 올랐어요. 0.85도 올랐던 거는 뭐 5도, 6도가 아니잖아요. 절대 대멸종과 상관이 있는 온도가 아닌 거죠. 자, 그럼 그렇다면 지금 지구 온난화는 뭐 문제가 없는 거야?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죠. 2015년 12월 달에 왜 전 세계에 있는 그 정상들이 모여서 파리에 모여서 기후 정상 회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산업화 이후에 그 기온 상승을 2도에 막자고 결의를 해요.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하고 메탄 배출하면서 생긴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 건데 2도가 돼버린 순간에는 이제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도에서 막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린피스 같은 경우는 2도까지는 내가 인정하겠다. 근데 2도에서 막다가 실패하면 어떡할 건가. 그러니까 1.5도 정도에서 미리 한번 막아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그래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1.5도에서 막으면 되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간단하지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이미 0.85도까지 왔어요. 0.85도는 사실 큰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저 대구에서 키우던 사과를 양구에서 키울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북방 한계에서 남방 한계에서 바뀌는 거지 당장 내 삶에 큰 영향이 있어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약간 느슨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0.85도에서 금방 1.5도 되고 2도 가까이 되면 이제 우리는 이제 소행성이 부딪힐까 아닐까? 소행성 부딪히는 건 과학자들이 충분히 막아줄 수가 있는데 2도까지 오른 다음에 그 기온 상승하면 과학자들이 막아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의 삶을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6번째 멸종이 곧 시작될 거다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6번째 대멸종이 곧 시작됐느냐. 근데 이걸 누가 결정하냐면 지질학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지질학에서 지질시대를 쓰거든요. 6번째 대멸종기를 인류세라고 해요. 사람 때문에 생긴 시대라고 해가지고. 근데 많이 멸종은 했지만 지질학적인 특징이 없는 거예요. 이 지질학적인 특징은 그러니까 지구에 인간이 하나도 안 남고 외계인이 와서 쫙 보더라도 요 지층부터는 새로운 시대가 바뀌었구나. 다 멸종했고 6번째 대멸종이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인뿐만 아니라 외계인도 인정할 수 있는 어떤 확실한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뭘까를 막 찾아낸 게 방사능입니다. 그러니까 1950년 정도의 지층부터 방사능, 플라스틱, 그 다음에 콘크리트가 갑자기 엄청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이전 지층에는 뭐 콘크리트 1920년부터 생겼지만 별로 많지 않았잖아요. 그다음에 방사선이야 뭐 항상 있는 거였지만 핵폭탄도 터지고 핵실험 많이 하면서 전 세계 어디서든지 그 지층부터는 보이는 특징이 있거든요. 플라스틱도 전 세계에 같이 나타나게 됐고 거기다 이제
생물학자들이 보기에도 그렇다. 그 지층부터 1950년 정도의 지층부터는 전 세계에 닭뼈가 나옵니다. 모든 지층에서. 그러니까 치킨이 전 세계 사람들이 치킨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질학적인 특징도 분명하고 생물학적인 특징도 분명하니까 1950년 정도부터를 6번째 대멸종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외부에 의한 충격이 아니라 그 지구인들 내부에서 만든 쓰레기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인공적인 지층이다.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인류세라고 하자고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한 1950년부터는 6번째 대멸종이 시작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는 그 6번째 대멸종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프로 시청자들께서 이 프로 처음 시작할 때서 끝날 때까지 눈에 보이는 커다란 생명체, 조그만 생명체 말고요.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커다란 생명체 3종이 지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만큼 빠른 멸종 속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지구에는 이렇게 빠른 속도의 대멸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커다란 대멸종이 3번째 대멸종입니다. 고생돼서 중생들이 넘어올 때 95%가 대멸종했을 텐데 그때도 최소한 100만 년이 걸렸어요. 최소한 100만 년이 걸렸는데 과학자들은 그럼 6번째 대멸종이 얼마나 걸릴 거냐 이 시간을 짧게 보는 사람들은 아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500년밖에 안 걸릴 것이다. 아주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10,000년 정도 걸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얘기를 들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6번째 멸종에서 살아남을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아남고 싶습니다. 네, 저도 살아남고 싶습니다. 그 당연한 이유 뭐죠? 난 이 세상에 있는 생명체들이 다 멸종돼도 괜찮아요. 나만 살아있으면 오히려 멋질 수도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생명체들이 싹 사라지고 그 자리에 누군가가 채워줄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알았던 생명체만큼 또 다른 생명체 생기다면 정말 이 파노라마는 멋진 파노라마죠. 그러니까 제가 흥미진진한데 지난 5차례의 대멸종을 보니까요. 항상 그 시대의 최고 포식자 내지는 그 시대에 가장 적응해서 가장 많은 개체를 가졌던 생명체들은 반드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장 최고 포식자든지 가장 많은 개체들은 그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생명체였잖아요. 최적화된 생명체였거든요. 지금 이 지구에 최적화된 생명체가 누굴까요? 인간이겠죠. 인류요. 그렇죠. 우리가 최고 포식자입니다. 그 어떤 생명체도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바다에 들어갔을 때, 바다에 왜 들어가? 스킨스쿠버 할 때, 상어 보러 가. 그러면 상어 무섭지 않아? 그래요. 1년에요. 상어에게 물려 죽는 사람은 대략 6명에서 10명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에서. 근데 사람에게 잡아먹힌 상어는 1억 마리에서 3억 마리예요. 그러니까 상어가 우리를 무서워해야 하지 우리가 상어를 무서워할 일은 전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의 문제가 바로 그거죠. 이때도 6번째 대멸종에서 누군가 살아남겠지만 적어도 인류는 아닐 거라는 겁니다. 인류는 거기서 최고 포식자이고 가장 많은 개체를 갖고 있고 생물량으로요. 또 가장 적응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은 다 한종이에요. 한종의 생명체가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멸종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 가장 여기서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그 종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새로운 생명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6번째 대멸종의 지난 5차례의 대멸종을 견주어 보면 우리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방법은 뭐예요? 6번째 대멸종을 최대한 미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미룰까? 그 미루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에 그 멸종할 때 지금까지 5번, 6번 대멸종할 때 가장 큰 포식자가 멸종을 했다. 그렇지만 그때 멸종된 대형 포식자들은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과학기술이 없었어요. 멸종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몰랐고 막아야 된다는 생각도 없었고 생각이 있었다 손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인류는 지금 이제 서서히 지금까지는 많은 문제점 때문에 이제 지구의 온도도 이렇게 올리고 여러 가지 그 문제를 많이 일으켰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우주에 많은 별들이 있어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별들을 찾고 있어.
근데 저는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태양계 내에서 태양계 이외에 가장 가까운 데에 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별이 있다. 그것도 최소한도 현재의 기술로는, 현재의 우주선으로는 몇만 년을 가야 돼. 그러면 지금 살겠다고 몇만 년 갈 수 있는 우주선에 타겠어요? 공짜라고 하더라도 아무도 안 탈 거야. 화성, 우리가 유일하게 화성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화성에 가서 사람이 살 수 있게 환경을 만드는 것보다는 쓰레기 같은 지구에서 그나마 이거를 사람이 살 수 있게 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그런 실험을 했어요. 바이오스피어라고 해서 큰 온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지구를 모살했어요. 나무도 산도 만들어서 나무도 심고 뭐 물도 만들어 놓고. 근데 산소 양이 계속 줄어들어갖고 2년밖에 못 버텼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구와 같은 이런 지구가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려면 지구 정도 크기가 돼야 돼, 이게. 그리고 사실 인간이 무척 강한 것 같지만 이렇게 죽는 사람들 보면 아주 쉽게 죽을 수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체온이 몇 도만 떨어져도 이렇게 죽는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를 배우는 게 지나온 과거를 통해서 일정한 미래를 좀 내다볼 수 있는 대목이 있어서 그러지 않나 여겨지는데, 진화의 관점에서는 이렇게들 얘기하시는 과학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고기가 육지로 나왔기 때문에 인간이 가능했다. 그런 것처럼 물고기가 인간이 된 거거든요. 이게 진화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꼭 인간의 형태로 우주 갈 필요는 없다. 인간이 지구를 벗어나가서도 그 이후에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죠. 하지만은 인간이란 그 동물이 꼭 이 지구 내에서만 존재하는 법은 없는 것 같다. 어떤 그러한 새로운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류가 영원히 지구에 존재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럼 우리도 생명체고 모든 생명체 언젠간 멸종되겠죠. 근데 호모사피스가 등장한 지 20만 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우리 정도의 보통 대부분의 생명체는 한 100만 년 정도는 존재하거든요. 20만 년밖에 안 됐는데 짧으면 500년, 길어야 10,000년밖에 못 산다면 좀 더 억울하잖아요. 억울하니까 좀 더 살아야겠다. 거기다가 호모사피스 어마어마한 존재여가지고 호모사피스 등장하기 전까지는요, 우주는 자기 나이가 138억 년이도 몰랐어요. 어떤 생명체도 또 이름도 가져본 적이 없었고, 사람이 우주와 지구와 그 자연에게 준 엄청난 선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살아남아야 우주의 입장에서도 지구의 입장에서 환경의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으려다 보니까 우리 혼자 살 수는 없고 먹이 그물을 조밀하게 유지해야겠구나. 더 조밀하게 만들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지금만큼은 유지해야 된다. 라는 게 교육도 필요하고, 그래서 자연사 박물관도 필요하고 환경 보호도 해야겠죠. 뛰어난 과학자들이 외계 행성에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지구 같은 외계 행성 수천억 군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있으면 뭐예요? 우리가 갈 수가 없는데, 시간도 그렇고 에너지도 아마 태양계 에너지를 다 써야 거기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노력과 간절함이라면, 그 에너지를 쓸 거라면 지구를 좀 더 지켜보겠다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생각이겠죠. 이제 저희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렇게 지구의 탄생에서부터 진화 그리고 멸종, 이 모든 얘기들을 저희가 다 나눠봤는데요. 네, 이렇게 2017년을 마감하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점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박사님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번 겨울을 새해를 맞이해서 한번 가족들과 함께 자연사 박물관을 한번 찾아가 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연사 박물관이란 것은 결국에 멸종한 생명체들을 전시한 곳이거든요. 3억 년 동안이나 바다를 지배했던 삼엽충은 왜 멸종했을까? 1억 6천만 년 동안이나 지구 육상을 지배했던 공룡들은 왜 멸종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 청소년들은 앞으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이거를 앞으로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주인공이 되느냐 아니면 심부름꾼이 되느냐, 저는 이런 갈림길에 쓴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 이번 방학 때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어떠신가요? 확실히 그 진화론 내지는 지구의 역사, 우주의 역사를 아는 거는 인간 스스로를 굉장히 그 겸손하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삶의 지혜라는 것도 좀 얻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과학이라는 게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학문이 아닌가 여겨지는데, 과학을 알기 위해서는 자연사박물관 같은 데 가야 되고요. 인공지능도 알아야 되고요. 여튼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관심이니까 과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그러한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현정 박사님께서는요? 네, 오늘 관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마 그 6번째 대멸종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인류에게 좀 위기설을 말씀을 해주신 건데 이런 위기는 언제나 곧 기회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인간으로서 이런 위기를 기회로서 만들어서 좀 더 지구를 알차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알차게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마 이제 그런 기회 속에 이런 우주 분야들이 여러 과학기술 분야들이 같이 녹아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올해가 그 1957년 스푸트니크 1호가 발사된 이후에 60주년이 되는 좀 되게 굉장히 우주 과학에서는 의미 있는 해인데 앞으로 지금 이제 60주년, 지금까지 막 몇만 년, 몇 억 년을 얘기하다가 60주년 하니까 굉장히 짧은데요. 이게 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인류가 살아나가는 그 방법과 기회를 찾아나가는 내년이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지구의 탄생과 그리고 진화, 멸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과학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부터라도 하나씩이라도 노력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멸종하지 않기 위해서. 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네. 하나가 내복을 입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바로 구매하겠습니다. 내복을 입어가지고 사실 우리가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거든. 에너지 많이 쓰는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괜찮은 게 뭐냐면요. 다행인 게 행성에 붙이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지구가 얼음덩어리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일 갖고 벌어진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5차례의 대멸종은 그 당시 살았던 생명체가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통제가 이게. 못했지. 지금은 우리가 만든 일이니까 우리만 변화하면 통제할 수 있는 거니까 교육과 연구를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겠죠.